2020년도 1학기 부동산과 생활경제 7주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셨나요? 그럼 이번 주 수업을 시작해 볼까요? 네, 이번 주 우리 학습 주제는 사람답게 사는 공간, 주택이라고 붙여봤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꼭 필요로 하는 재화, 필수 재화 3가지를 꼽으라고 하면 우리가 의식주 3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죠. 그 중에 주에 해당되는 주택. 이 주택은 우리가 없으면 안 되지만 시장에서 지금 너무나 가격이 높기 때문에 굉장히 이 주택을 소비하는데 부담을 많이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주택의 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주택 정책들,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정책들을 만들고 있고 또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주택 가격이 그동안 상승했기 때문에 이것이 주택 가격 상승이라는 시장의 기대 심리와 투기 수요가 맞물려서 비정상적인 부동산 과열이 일어남으로써 우리 부동산 시장이 과열됨으로써 국민의 불안 심리가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는 이상 구조가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과열되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게 주거 부담이 굉장히 늘어나고 또 이로 인해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그러한 최저 주거 기준에 못 미치는 환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사회초년생과 같은 젊은 층들은 나갔을 때 주거비 부담이 굉장히 높아져서 이거에 대한 부담을 굉장히 느끼게 되는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주거복지 로드맵이라는 것들 만들고 이러한 청년층 그리고 또 사회적 약자층,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주택 공급 정책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수업을 듣는 학생들도 결국은 이제 사회 나가면 사회 초년생들이 되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부가 제공하는 다양한 이러한 주택 정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고 우리가 나가야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먼저 우리 뉴스를 하나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집다운 집, 최저 주거 기준에도 못 미치는 곳에 사는 아동들이 100만 명에 달하는데요. 단칸방 다자녀 가구 등 주거 빈곤층을 위해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사비와 필수 가전 등 삶에 필요한 맞춤형 지원도 제공합니다. 김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보증금 200에 월세 35만 원짜리 단칸방. 부부와 4자녀가 함께 삽니다. 다닥다닥 붙은 주택가라 오후 3시인데도 햇볕이 안 듭니다. 습해서 곰팡이도 많고 감기를 계속 타고 있었어요. 겨울 내내. 주방 환풍구에서는 비만 오면 빗물이 쏟아집니다. 고여있다가 확 쏟아지니 비누통을 대놓기는 했어요. 정부의 최저 주거 기준에 따르면 6인 가족은 55제곱미터, 방 3개 이상 집에 살아야 하지만 꿈 같은 얘기입니다. 좁다고 서로 싸우고. 너 그렇게 하지 마. 나한테 차려놨어. 어딜 만져부터 시작해서. 살고 싶은 집을 그려보라 하니 아이들은 자신만의 방을 꾸밉니다. 어떤 집으로 가고 싶어? 방 많은 집. 건강과 정서를 위협하는 이 같은 주거 빈곤에 전국 94만 명의 아동들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다른 계층에 비해서 주거가 미치는 영향이 커요. 주거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으면 학습권이나 생존권 자체도 보장되지 않고요. 정부는 단칸방 다자녀 가구와 쪽방 등 비주택에 사는 가구에 임대주택 3만 가구를 우선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유형에 다자녀 가구 항목을 신설하고 적정 면적을 제공합니다. 사각지대에 놓였던 아동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비주택 거주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주거 지원 방안을 마련한 만큼
촘촘한 주거복지망을 완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쪽방이나 고시원 등 집 아닌 곳에서 사는 거주민들에게는 이사비를 지원하고 세탁기 등 필수 가전도 맞춤형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수영입니다.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주거 빈곤 가구 실태가 발표됐는데 서울의 주거 빈곤 비율이 가장 높았다고요? 네, 맞습니다. 예. 서울이 전국 도시 가운데 최저 주거 기준 미달 가구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최저 주거 기준 미달 가구 및 주거 빈곤 가구 실태 분석 자료를 오늘 공개했는데요. 예. 이 주택법에 따르면 주거 면적이나 방의 개수가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화장실 등 시설을 단독으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 최저 주거 기준 미달 가구로 분류합니다. 이 기준을 적용해 분석한 결과 1995년 589만 가구부터 2015년 156만 가구까지 최저 주거 기준 미달 비율은 46%에서 8%대로 꾸준히 줄었습니다. 예. 이처럼 전국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지만 서울이 전국 평균을 웃돌면서 최저 주거 기준 미달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관악구와 금천구, 동대문구 순으로 가장 높았고 반대로 서초구와 강남구는 낮았습니다. 한국도시연구소 관계자는 중앙정부가 지역의 주거복지 정책을 과신하고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경향이 강하다며 정부도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온 두 개의 뉴스 영상은 대한민국의 주거 빈곤 실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2년 전에 나온 영상인데요. 지금 이제 정부가 주거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거 빈곤층, 주거 취약계층들을 위해서 공공임대주택 제도를 보완을 하고 또 주거 급여라는 것들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특히나 또 우리 청년층들을 위한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점 이러한 주거복지의 문제들을 정책을 통해서 정부가 해결해 나가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우리 이러한 문제들이 남아있다라는 걸 알아두시고 이번 수업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택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자, 이 주택 개념부터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택은 영어로 하우징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우스라고 할 때는 물리적인 실체만을 얘기하는데 하우징이라고 하면 주택 플러스 정책까지 다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자, 우리가 주택이라는 것은 어떤 가구가 독립적으로 살림을 할 수 있도록 지어진 집을 얘기하죠. 그런데 이게 이러한 살림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영구 또는 준영구 또는 반영구적인 건물이어야 된다. 허물어지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텐트 같은 거는 사실은 우리가 주택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부엌과 한 개 이상의 방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이 부엌이라는 것은 뭐예요? 요리를 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다른 가구의 주거 부분을 통하지 않는 독립된 출입구를 갖춰야 된다. 그러니까 다른 가구가 살고 있는 집을 통과해서 들어가는 집은 안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독립된 출입구를 갖추어야 되고 부엌과 한 개 이상의 방을 갖추어야 되고 영구적인 건물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주택의 요건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주택은 실제로 가구원이 몇 명이냐, 또 그 가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냐에 따라서 필요로 하는 방의 개수, 면적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여자 형제만 있는 경우 또는 여자 남자 있는 경우, 여자 남자 형제가 섞여 있는 경우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 면적, 그리고 용도별로 방의 개수, 필수적인 설비 기준, 구조, 성능, 환경 기준 등에 대하여 정한 기준을 정해서 최저 주거 기준이라는 것을
법으로 만들어서 발표를 합니다. 그게 최저 주거 기준이라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 최저 주거 기준을 만들어서 발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2011년 5월 27일 이후에 거의 10년이죠. 10년 동안 아직 거의 10년 동안 최저 주거 기준을 개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제 국토해양부 시절에 이 최저 주거 기준이 개정이 됐었죠. 자, 한번 살펴볼까요? 자,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490호에 따르면 가구 구성별 최소 주거 면적 및 용도별 방해 개수가 별표에 제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최소 주거 면적이 나와 있는데요. 가구 원수가 1명부터 6명인 경우에 표준 가구 구성에 따라서 방과 총 주거 면적이 제시가 되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주로 얘기하는 최저 주거 기준입니다. 실제로 이제 최저 주거 기준은 이 최소 주거 면적 플러스 필수적인 설비 기준, 그리고 구조, 성능, 환경 기준을 얘기하는데 이 주거 면적에다가 필수 설비 기준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상수도, 그리고 하수 설비, 하수도 시설이 완비된 전용 입식 부엌, 그리고 전용 수세식 화장실, 그리고 목욕 시설이 갖추어진 경우를 이제 포함하는 게 필수 시설이고, 그 다음에 뭐 환경 기준이 적절한 방음이나 환기, 채광, 난방 시설이 갖추어져야 되는 거고, 뭐 안전한 전기 시설이나 화재 일어났을 때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는 구조나 설비를 갖추어야 된다. 그러니까 굉장히 막연하게 되어 있는 기준들이에요. 그래서 아주 구체화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필수적인 설비 기준하고 이 주거 면적, 최소 주거 면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주거 면적을 보면 1인 가구의 경우에 자, 혼자 사는 가구죠. 혼자 사는 가구에 방이 하나고 그 다음에 부엌, 키친이죠. 키친. 부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총 주거 면적은 14제곱미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게 제곱미터 원래 평이라는 거 이제 쓰진 않지만 평으로 계산해 보면 1평은 3.3제곱미터죠. 그러면 얘는 얼마나 되는 거예요? 나눠보면 약 4평 정도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가구 원수가 2명일 때 부부가 살 때는 방 하나에 식사를 겸할 수 있는 부엌, 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면적은 26제곱미터를 얘기하네요. 그리고 3인 부부와 자녀 1명일 때는 방이 2개, 그 다음에 식사를 겸할 수 있는 부엌이 따라와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4인 가구, 우리가 얘기할 4인 가구인 경우에 만약에 자녀가 남자, 여자 이렇게 2명 있을 때 방이 3개 필요하고 총 주거 면적은 43제곱미터예요. 그럼 43제곱미터는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한 14평 정도 되는 굉장히 좁은 면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대한민국의 표준이라고 하는 아파트의 표준 면적이 33평형, 그러니까 주거 면적으로 따지면 84제곱미터. 그러니까 여기 이 최소 주거 면적의 2배에 이르는 게 보통 일반적인 거죠. 그러니까 총 이 최소 주거 면적은 굉장히 좁은 면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앞에 우리가 영상에서 보시면 이 최소 주거 면적에 못 미치는 이런 주거 공간에 살고 있는 주거 취약계층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실제로 1인 가구의 경우에 이 총 주거 면적도 이 주거 면적이 못 미치는 이러한 공간에 살고 있는 1인 가구들도 많다라는 거. 우리 여러분이 청년 가구들이 살고 있는 지옥고라는 거 있잖아요. 지하방, 옥탑,
고시원의 경우에 이 최소 주거 면적을 충족되지 않는 경우들도 되게 많고, 또 쉐어하우스들도 요즘에 문제가 되고 있죠. 네. 그런데 이러한 최소 주거 면적은 실제로는 사람이 뭐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이거보다 조금 더 좋은 주거 환경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새로운 이제 주거 기준을 만들자라는 주장들이 제기되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니까 최소 주거 기준보다 조금 더 양질의 주거 상태를 요구하는 그 기준이 바로 유도 주거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2019년 4월 23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주거기본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거기본법이라는 것은 우리 국민의 주거복지 등을 위한 주거정책의 수립이나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수립하기 위한 기본적인 모든 규정들을 정해놓은 법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러한 그 주거기본법에서 우리 유도 주거 기준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해서 발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 유도 주거 기준은 2016년에 정부가 발표하겠다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아직까지 발표하고 있진 않아요. 네, 이 유도 주거 기준이라는 것은 실제로 이제 한 가구에 몇 명이 사는지, 그리고 누구와 함께 사는지, 또 몇 개의 방이 필요한지, 얼마의 면적이 필요한지 최소한의 기준을 두는, 그러니까 하한의 기준을 두는 최저 주거 기준보다 조금 더 높은, 한 단계 높은 지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국민이 사는 주거 기준, 주거의 수준을, 그러니까 주거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한 정책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거기본법 제19조에서 지금 현재 법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유도 주거 기준을 설정해서 공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까지 확정해서 공고하고 있지 않다. 다만 2016년에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했던 가안을 한번 보면 우리 아까 앞에서 봤던 것보다 거의 한 2배 이상, 2배 정도 수준의 최저 주거 기준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유도 주거 기준을 설정했었다. 이것은 실제로 최저 주거 기준은 정말 사람이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이 주거 면적을 얘기하는 거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주거 기준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조만간 이런 최저 주거 기준이 아니라 유도 주거 기준이 발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는 적어도 이런 유도 주거 기준 수준에 적합한 이런 주택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충분히 누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같은 유도 주거 기준이 우리 이제 사회에서 이렇게 화두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이제 주택의 양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과거와 달리 이제 이런 양적 부족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서 주거 정책 자체가 기존의 어떤 물리적인 공급량 확대에서 주거 복지에 대한 문제로 패러다임이 변했기 때문에 이러한 논의들이 가능했던 거죠. 이러한 주거 복지에 대한 논의, 주거의 양질의 어떤 주택의 문제에 대한 논의를 가능하게 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주택 보급률이 높아졌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주택 보급률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한번 해볼까요? 자, 주택 보급률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주택 보급률이라는 것은 전체 주택 수를 가구 수로 나누어 준 걸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전체 시장에 재고로 공급되어 있는 주택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 주택을 필요로 하는 가구가 있을 거예요. 이 가구들, 전체 시장에 주택을 필요로 하는 가구 수들이 쓸 수 있는 주택 재고가 얼마나 있는지를 산정을 하는 게 주택 보급률이겠죠. 그런데 여기에 분모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일반 가구 수분의 전체 주택 수라고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여기서 일반 가구 수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가족을 구성하는 혈연 가구를 이야기를 하는 거 플러스 1인 가구까지 이제 포함하는, 과거에는 우리가 보통 가구, 혈연만 중심으로 하는 보통 가구를 기준으로만 이제 이 주택보급률을 구했었는데, 뿐만 아니라 1인 가구 수까지 다 포함해서 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택보급률을 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주택보급률을 보시면 우리나라 주택보급률 100% 넘는다라고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과거에 우리 주택보급률 굉장히 낮았죠. 근데 지금은 2018년 기준으로 보면 104.2%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주택 보급은 상당 어느 정도 공급이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자, 그러면 주택을 필요로 하는 가구 수만큼 주택이 공급된 것보다 더 많이, 지금 104%라는 거 더 많은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그 시장에서는 주택 가격이 이제 그러면 안정이 돼야 되는데, 실제로 주택 가격은 안정되고 있는가에 대한 물음표가 딱 생기네요. 그죠? 자, 실제로 주택보급률이 100%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주택가격은 그렇게 안정적이다라고 평가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우리가 주택보급률을 가지고 이제 살펴보면, 첫 번째, 주택보급률이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 또 살고 선호하는 지역의 주택보급률은 여전히 100%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주거 지역으로 선호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여전히 주택가격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서는 아직까지도 가구 수에 비해서 주택 재고가 부족한 상황이다 라는 거죠. 자, 지금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이 통계표를 보시면 2018년도 주택보급률이 나와 있습니다. 전국의 주택보급률은 104.2%이지만 수도권은 99%이고요. 서울은 95.9%입니다. 근데 사실 95.9%, 99% 되게 안정적일 것 같지만 우리나라는 전세라는 특이한 임차 구조 제도가 있어요. 임대 제도가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사를 갈 때, 예를 들어서 내가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계약했어요. 2018년 1월 1일부터 맞나요? 예. 그러면 내가 그 다음에 바로 12월 31일 날 12시까지 살다가 다음날 1월 1일 날 바로 이사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일정 기간 동안에 우리가 집이 중복되게 계약이 될 수밖에 없죠. 일정 기간 동안. 그래서 실제 우리 시장에서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주택 재고는 더 많을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임대 수요들 때문에. 그래서 이 95%, 99%보다는 훨씬 더 높아야 되는 거죠. 시장이 이러한 임대에 대한
이동 수요, 주거 이동 수요를 고려하면 주택 보급률은 더 높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주택 시장이 불안한 수도권이나 서울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주택 재고가 부족하다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여전히 주택 가격은 불안정하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죠. 자, 다음으로는 분모의 측면에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우리가 주택보급률을 산정할 때 분모가 인구수가 아니라 가구수를 가지고 주택보급률을 산정을 했어요. 이 이야기는 인구수에 비례해서 주택보급률을 산정하는 게 아니라 가구수에 비례해서 주택보급률이 변동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모나 자녀의 가구 분리, 또 이혼의 증가와 같은 이런 사회 경제적인 구조 때문에, 구조의 변화 때문에 점점점 1, 2인 가구가 늘어나요. 특히나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주택의 수요가 훨씬 더 늘어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분모가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인구는 준다 하더라도 주택을 필요로 하는 분모가 더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자, 실제로 보시면 우리가 2015년도에 전국의 1인 가구 비율은 27.2%예요. 그런데 2018년도에는 29.3%로 늘어납니다.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 서울시는 29.5%였는데 32%로 늘어났어요. 실제로 거의 이게 비율이 3%라고 하지만 실제 가구수로는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거죠. 그래서 인구는 거의 변화가 없다 하더라도 가구수, 이제 주택의 수요를 증가시키는 가구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분모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주택 보급률, 그러니까 실제로 아직도 더 많은 주택 재고가 필요로 한다. 주택 재고를 필요로 한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그럼 분모의 측면은 그렇고, 그러면 분자의 측면은 어떨까?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자, 분자의 측면에서는 주택수에 대한 부분인데요. 주택수를 보시면, 자, 주택수는 우리가 주택은 그러면은 오래된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이 노후화되니까 우리가 집을 부수고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통해서 집을 새로 공급하게 되죠. 그러면 집을 새로 지을 때 멸실을 하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보시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 재개발을 위해서 주택을 멸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2017년보다 2018년도에 주택 보급률이 떨어져요. 그 이유가 주택 멸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주거정비 사업,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통해서 주택이 멸실되는 경우에 주택 보급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게 지금 단순하게 이렇게 지금 떨어졌지만 실제로 앞으로 노후화된 주택들은 훨씬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택 보급률이 지금은 되게 높지만 노후화된 주택이 지금 시장에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점점 더 만약에 멸실이 커진다라고 하면 앞으로 주택보급률은 나중에 조금 더 떨어질 수도 있는 문제고, 또 하나는 이런 주택보급률이 높다 하더라도 시장에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주택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주택가격은 신규 주택 위주로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실제로 지금 시장에 30년 이상 된 노후화된 주택의 비율이 50%가 넘는다라는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실제로 사람들이 이런 오래된 주택들, 그래서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주택들은 재고로 남아 있어도 선택을 하지 않고 실제로 신규 주택에 대한 이주 수요들이 계속 생겨나면 그쪽으로
사람들의 수요가 옮겨가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이렇게 노후화된 주택들은 실제로 새로운 양질,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을 통해서 양질의 주택으로 개보수를 통해서 양질의 주택으로 빨리 변경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사회적 필요가 생겨나겠죠. 실제로 우리가 2018년에 주거 실태 조사를 보면 사람들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집으로 이사한 이유 중에서 가장 응답 비율이 높은 것이 이제 시설이나 설비가 좋기 때문에 이사를 했다라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어요. 그 이유는 그걸 보면 우리가 실제로 이러한 새 집에 대한 선호들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주택 보급률이 단순히 숫자로서 100%가 넘는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시장에 우리가 살만한 주택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가 중요하고, 또 하나는 이 살만한 주택이 실제로 주거비 부담이 가능한 그 수준에서 공급되느냐가 중요한 문제겠죠. 자,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 그럼 우리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이 가능한 주택들은 어떤 것들인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